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어요. 2시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전시관이고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 전시관. 예, 지금 저기 멤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관련해서 그 어떤 코멘트를 원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모가 가능하면 지금 메모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진 촛불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맺은 결과물이라고 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하는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의 자세를 보니까 보면 이거는 우리 촛불 시민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을 이제 해외에서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저는 정중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연락해 오고 예의를 갖추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 항쟁을 통해서 그 세워낸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대한 존경심으로 지금의 문재인 당선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도적인 정치 참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당연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서 그 대단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고 뭐 막 굉장히 막 그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당연히 했었던 건데 10년 동안 구경을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잠깐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할 거라고 믿고 그냥 맡겨두면 이게 그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언론이 이제 뭐라 그러나 다 칭찬 모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면 이게 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상황이 꼬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막 사람들이 좋아할 때 우리가 도리어 좀 진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이 막 그 칭찬해 줄 때 교만하면 안 된다. 틀림없이 저것들이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언론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막 띄워준다고 같이 좋아하고 막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고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를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요. 예. 내가 이 인터뷰 AS까지 해줘야 돼, 내가. 학생이 쓴다니까 내가 도안은 주는데. 일단 케이스를 갈아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도착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4.16 기억 전시관에서 제대로 된 방송을 시작할게요. 네. 올렸습니다. 여기지? 기억 전시관. 여기가 아닌가? 미리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 맞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직접 제작하신 건데 혹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빨리 뜯어봐봐.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익명으로? 아니요, 저희 시청자분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은 보내드릴게요. 이쁘다. 네, 이제 직접 제작하신 거래요. 네, 그래서 이거 저긴가 봐. 실로 만들었어. 네, 자수로, 그러니까 저희 수를 놓으시는 시청자님이 같이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수로 이걸 표현했다고. 그래서 너무 이쁘다. 이거 그래요. 이쁘면 같이 여기 전시해 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도 여기 영광을 알 것 같아요. 나이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서 누가 소개하셨어요? 네, 제가 메일로 다시 연결드릴게요. 예. 어느 분이 기증하시는지. 네, 어떤 분이 기증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예. 아직 저희 시청자분들 안 오시죠? 네. 몇 분이나 오신 글쎄요,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요. 우리 선생님들을 여기 방석 이제 가지고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이쪽에 아, 지난번처럼 방석을 준비하셨구나. 저쪽으로 선생님 지난번처럼 네, 이쪽으로 제가 여기다가 저쪽에서. 방석을 좀 예. 놔드릴까요? 그렇게 할게요. 예. 방석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 방석을 꺼내서 앉으시게. 여기다가 예. 편안하게 앉으시는 두 개씩 사람 없으니까 일단
두 개씩 네. 좀 푹신하게. 오늘 근데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홍보를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로 오늘은 좀 봐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방송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되는데 제가 오늘 많이 못 모시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쁘게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의 아니에요? 아이 뭐 모습 자체가 아름다우시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곳 그 기억 저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망치부인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 아직 도착 안 하셨죠? 예, 되는 대로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소랑 다시 알려드리지 않아도 돼요? 일단 기억 저장소 전시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아마 제때 찾아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얘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 주소를 아니면 알려드려야 되면 제가 잠깐만요. 예. 명함을 가져올게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 찍어요. 아주 좋아. 지금 빨리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안 나오게. 안 나오게. 한번 더.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기억 저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간 넘었네? 예. 자, 이제 우리 시작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주소가 신주소 하면 아마 저거 안 뜰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주소 여기 밑에 네. 고잔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1-3 네. 여기로. 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416 기억 전시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전시관이더라고요. 요 바깥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억 저장소 전시관 하셔도 되고요. 저는 416 기억 저장소 이렇게 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16 기억 저장소 전시관으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주소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1-3. 예. 안산구 단원구 고잔동 661-3. 그래서 여 바깥에 이 주택가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쭉 연립주택들 사이로 들어오시면 여기 현대상가 3층이죠.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416 기억 저장소 전시관이라고 바깥에는 416 기억 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 허름한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오래된 상가 건물이에요. 3층으로 올라오시면 망치부인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한 4분 오셨어요. 저기 우리 어머님들 아직 안 오셨죠? 와 계시고. 아니요, 제가 일단 먼저 오프닝을 좀 하고 그 다음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분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날을 오늘처럼. 그래서 4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지금 또 전시회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또 새로운 전시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전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바닷속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속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월호 기억 저장소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이게 이 도자기로 하나하나 만든 아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만든 등이에요. 예. 저희가 선생님 기억함이에요. 기억함.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있지만 여기는 이제 기억함이라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그 2달 전에, 3달 전이었나요?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세월호를 건질 수 있을 거라고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드디어 세월호가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세월호가 올라와서 미수습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골이 예, 발견이 되고 있으면서 가짜 뉴스. 예. 이 세월호 문제는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미 다 정리됐다. 그러니 이제 잊어라. 예.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던, 어머, 여기 갖다 걸으셨네? 이게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오신, 예, 자수 전시회를 하시면서, 부산에 계신 어떤 작가님이, 보내오신 거라는데,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 그 메일을 지금 못 열어봐가지고요. 예, 제가 이거 꼭 기억저장소에 어떤 분이 기증하신 건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만지고 싶다, 내 딸. 아이고, 드디어 세월호가 떠올랐다. 지난 3년 동안 돈보다 소중한 나라인지, 목숨 걸고 지킬 만큼 가치 있는 나라인지, 사람을 위해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인지 모두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17년 3월 22일 드디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진짜 이씨 욕이 나온다 막.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이고 아버지. 이 전시회 작가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한데, 자, 이렇게 세월호 기억 전시관에서는 204명의 아이들에 대한 250명 250명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품고, 예. 그리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요. 네. 만화인 행동. 만화인 행동. 시는 안산 여성문학 회원분들께서 시를 이렇게 세월호에 대한 마음이나 담은 시들을. 네, 그러시구나. 자, 지금 여러분 이곳 그 기억 저장소에서는 만화인 행동 단체분들이 그림 작품을 하셨고, 그리고 시는 여성 문학인들이 보내오신 시를 지금 전시 중에 있답니다. 4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렇게 전시가 한다니까 많은 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월호를 건져 올림으로써 어쩌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알아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잊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언제든 이런 똑같 같은 생명들을 우리가 다시 잃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될 바로 그 시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속으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이유가 뭔지 우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까먹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그날 밤 다른 배들은 아무도 출항하지 못한 날 밤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가,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돼 있었다. 그리고 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과적된 철근, 그 과적된 철근의 용도가 뭐였나, 그리고 그놈의 철근 때문에 이 꽃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어야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날 이 배가 출항했는지, 그리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철근의 종착지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날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게 7시 반이라고 그러는데 왜 당장 구조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구조정 1, 2, 3은 와서 왜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하고 아이들에게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답을 찾은 게 없다. 이제 비로소 제2기 특조위를 통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되살려내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박근혜의 7시간, 청와대의 7시간만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느라고 사실은 그날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더 중요한 3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박근혜의 7시간,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그때 뭐 했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뭐 하긴 뭐 했겠어요. 주사 쳐맞고 쳐잤겠지. 우리는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와 대한민국 이 해수부와 해경이 뭐 했나,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 3시간 동안 뭐 했냐. 애들이 119에 신고하기 시작한 시간이 8시 반경인데 그때 위도 경도를 대라고 얘기했던 그 119 직원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졸라에이스호에서 일단 탈출 지시를 내려라. 그러면 우리들이 구조하겠다. 그 다음에 미군 미군 함대도 와서, 함선도 와서 구조에 참여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됐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7시간, 세월호 박근혜의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 7시간을 밝혀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뻔한 거 아니에요? 주사 쳐맞고 잤다는 거? 그리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원래 박근혜는 무능했고 아무 생각 없었다고 쳐. 문제는 아침 7시 반이야.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충분히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고, 애들이 119에 해경에 그렇게 신고를 할 때 그 신고를 받았던 안전 담당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세월호는 건져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묻고 싶었고 은폐하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진실의 지점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지금 박근혜의 7시간,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3시간에 구하지 않은 놈들이 모두 박근혜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월호의 7시간보다 더 중요한 세월호 3시간, 그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밝혀내는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라 그러죠? 어저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새 대통령 당선자인, 이제 당선자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려 126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가 제 기억에 1000일이 되는 날,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 우리 기도를 하자. 그래서 100일 안에 세월호를 건지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 그때가 아마 1월 초였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우리가 100일 안에 세월호를 건지자, 그리고 100일 안에 박근혜를 탄핵시키자, 그리고 그 안산 단원고 그 두 분 순직 선생님들의 순직을 받아내자, 이런 이야기들 했던 것 같은데, 100일 안에는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126일 만에 그 세월호를 건졌고, 그리고 그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까지 받아내도록 기도로 동참해주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불과 126일 전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세월호를 건지고, 그리고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리고 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세월호에 대한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짜 우리의 시작이다. 진짜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일이 되는 날 아마 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아마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부터 우리가 단원고 이 1001일째 아마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고 약전을 읽자. 그래서 이 단원고의 그날 4.16 그 2014년 4월 16일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숫자 304라는 304명이라는 숫자로 보면 그냥 304명의 희생자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많은 비행기가 떨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이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면서 죽었던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들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또 14년에 304명의 우리의 국민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 다시 글을 읽자. 그래서 우리 희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억을 복원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만이 어머님과 더불어서 시작했던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희생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 단원고 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전을 다 읽기 전에 세월호의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때를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단원고 약전 읽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2학년 7반 보니까 제일 두껍더라고요. 2학년 7반이 제일 두꺼운데 한마디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읽기 전에 우리 영만이 어머님 잠깐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좀 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앉으셔서. 네. 자, 여러분, 네. 우리 영만이 어머님 기억하시지요? 네. 너무나 예쁜 영만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굉장히 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실 텐데 무너지지 않고 꼿꼿이 서서 영만이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어내신 왜 이렇게 주책이야 또 영만이 어머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다시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또 이렇게 매달 16일 날 또 세월호를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기억저장소 전시관에서 이런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여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꼭 끝까지 기억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금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로 이제 부모님들이 한 발에 한 2명씩 해서 계속 지금 목포신항에 계속 가서 목포신항에서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억저장소에서는 또 이제 기록물이 세월호 그 배 안에서 지금 현재 뭐 아이들의 유골이나 이런 것도 물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수습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유품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기억저장소에서는 엄마들이 2명씩 또 짝을 지어가지고 그 유리품 나오는 거를 직접 가서 기록하고 사진 찍고 하는 일을 지금 뭐 한 일주일씩 또 날짜가 또 저기 할 때는 8박 9일 이렇게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될 때마다 좀 돌아가면서 2명씩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을 시작한 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어머님이 지금 내려가 계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오시면서 저희 또 2분의 어머님 또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거기서 그거를 나오는 현장에서 다 저희가 보고 그거를 기록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했던 것처럼 그 유품도 당연히 또 소중하고 물론 그렇죠. 당연히 미술자 아이들이 먼저 우선이지만 또 유품도 아이들 유품도 끝까지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부모님들께 어떻게든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든 간에 부모님들이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이 한 반에 2명씩 이렇게 가서 그곳에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다 그러면 별로 할 일은 없지만 의미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서 직접 지키고 있고 또 이게 지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록물 그 나오는 거 기록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요. 사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해수부에서 배가 이렇게 인양되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다 돼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 계획 없었고 그렇지. 물론 그 사람들은 미수습자 사람이 우선이었다고 그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서도 아무 준비 없었고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기억저장소 소장님께서 계속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팽목항 아니 그 목포까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수부를 압박하고 해수부에 요구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도 저희 가족들이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그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그것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기억저장소 이게 만들어지고 했던 건 만들어진 건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지만 직접 엄마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직접 이 일에 기록을 뭐 이 기록물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기억저장소 엄마들이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소중함 이런 기록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앞으로도 역사에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 소장님은 계속 지금 해수부에 요구하고 또 저희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이런 기록물에 저희가 이전에도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곳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 관리 이런 곳들도 몇 군데 방문을 하고 가서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에 무한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었고 이런 어떤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요구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것도 결국은 저희 부모님들이 하기로 하면서
가서 기록물을 저희가 지금 다 기록 나오는 거를 사진 찍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지금 저희 부모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전화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휴대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복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마지막 상황이 네, 담겨 있겠네요.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이게 발표나 나온 휴대폰에 대해서 그 포렌식한 게 정확하게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네. 아주 극히 양호하게 그렇게 복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아이들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갑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훼손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사진이 그대로 아니 물속에서 네, 종이 사진? 네. 근데 이제 어떤 저희 반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갑에서 사진이 친구들 사진이 증명사진이 돼서 교환하고 하니까 친구 사진 3명 사진이 있었는데 2명 거는 사진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흐려져고 다 지워졌는데 오늘 이제 여기 읽게 될 영석이 사진은 그대로 증명사진이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뻘 안에 오히려 이렇게 착돼 있다고 하나? 그러면은 오히려 또 훼손이 보관이 되죠. 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 지갑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대신에 의류나 이런 것들은 면이 오히려 훼손이 빠르고 해서 그런지 면은 저희 반 엄마는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은 세척을 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제 빨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먼지처럼 이게 면이 다 빨고도 만질 수 없이 그냥 물에 담그면서 들면 면이 그렇게 다 먼지처럼 날아가듯이 들려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섬유가 이제 나이론이나 이런 화학섬유 같은 경우는 훼손이 그나마 조금 덜 돼서 그렇겠죠. 그래도 빨고 또 해가지고 이제 기억저장소에 이제 그것도 보관이 또 아마 보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의뢰를 기억저장소에 맡기겠다고 그 자켓 그 교복 자켓이 4반의 범수 학생 자켓이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그거를 기억저장소에 이제 보존을 맡기로 하셔가지고 그거는 또 보존 처리 전문가 분께 저희가 이제 보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뭐 타령이나 여러 가지 그거에 맞는 그런 세척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여기 기억저장소에서 보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의뢰를 그렇게 주시면 저희는 기억저장소에서 받아서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가방이면 뭐 캐리어면 캐리어, 녹슨 거 이런 것들도 전문가분들께서는 더 이상 녹쓰는 게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녹슬어 있는 것을 뭐 닦아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원 상태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닌 그냥 우리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같이 지금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유물이나 유품 그런 보존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많은 그런 자문을 주시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소장님이 되게 많이 애쓰고 계시죠. 뭐 먼 거리인데 그 해수부와의 그런 그 회의나 미팅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하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느라고 많이 고생이 많으세요. 어쩌면 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세월호 기억 저장소에 계신 어머님들께 그리고 이 세월호 목포에 계신 유가족 분들께 우리 온 국민이 아니 이번에 이 정권 창출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 대형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게 이 정부의 잘못들이 다 있었고 이 감시 감독 기관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무수한 목숨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고들 중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이 사건만이 그 유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그 대학변 아래서 그 차가운 그 추운 겨울날 이 유가족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무수한 모욕을 견디면서 그 허위사실과 모욕을 견디면서 싸웠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싸워주신 유가족분들께 저는 정말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된다. 그런 날이 진짜 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우리가 지난 4월 16일에 못했잖아요. 4.16 3주기에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5월 16일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이라도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월호 아이들의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고 끝까지 싸워주신 유가족분들께 정말 감사의 뜻으로 정말 우리가 큰절을 해야 되지만 큰절까지는 못하더라도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이 유가족들이 이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절망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포기하셨다라면 어쩌면 정권교체 꿈도 못 꾸고, 사실 박근혜 탄핵도 안 됐어요. 박근혜 탄핵이 꿈도 못 꿨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지난 5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는 영웅이었거든요. 정말 이 박정희 박근혜가 왕족으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 멈추지 않는 투쟁이 결국 그 가식의 그 껍데기를 깨냈던 거고, 그리고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서 이 진실을 인양해낼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내는데 정말 중요한 중심 기둥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개소리라고 이것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재강이 엄마. 네, 먼저 재강이 엄마. 네, 그러면 이제 모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유, 앉으세요. 네, 자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반 허재강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망치부인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망치부인이 세월호 이름을 달고 방송한 지 1127일이 되는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세월호 유가족이냐고 묻기도 하고, 당신하고 세월호가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모두 세월호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세월호가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부터 봤죠. 그리고 정말 이 영상 속에 보면 아이들이 막 창문 두들기는 장면들도 우리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 온 국민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매니저님, 지겹다고 얘기하는 이 지겨운 애 좀 강퇴시켜주세요. 자, 잠깐만요. 이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월호는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그날 이 세월호가 뒤집어지는 모습, 그리고 전원 구조라고 우리가 믿고 모두 일터로 돌아갔다가 불과 1시간 반 만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었던 온 국민이 우리가 모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그 상처가 지금 낫질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거냐. 그럼 먼저 사실은 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가족들이 이 아이들을 잃었기 때문에 계속 슬픔 속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기억할 때 계속 눈물로만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원고 약전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원고 약전의 목표 자체가 아이들이 가장 아름답고 기운찬 모습으로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고 약전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이 아이들의 기억을 복원해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젊음과 생기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가,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유가족분들께 얼마나 소중한 아이를 잃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함으로써 오늘 되살려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단원고 약전 읽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좀 두 번째죠? 예, 지금 단원고 이 기억 저장소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허재강 군, 근데 보니까 2학년 7반 맨 마지막 아이예요. 네. 오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강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게 이제 이 앞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나왔네요. 네. 허재강 보고 싶어. 이거는 어머님 쓰신 거 아니죠? 이거는 교실에 예. 이제 친구들이 쓰는 누군가? 거. 예. 어떤 친구가 쏘고 간 건데 허재강 보고 싶어. 딱 두 마디 써놓고 갔어. 물을 좀 먹고. 제가 이게 좀 졸려갖고 하품을 한 겁니다. 절대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강희를 키웠고 강희는 엄마를 키웠다. 우리 허재강 군이죠? 우리 허재강 군을 이렇게 강희라고 부르셨나봐요? 아니지, 제가 아기 때 키울 때 네. 재강이라고 잘 안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그냥 100일 전에 막 모빌 같은 거 달아놓고 키울 때 얘는 이제 뭐 제가 좀 웃기게 뭐 땡깡이라고도 부르고 얘가 이제 울고 그럴 때는 자, 우리 땡깡이의 모습입니다. 예. 어린 시절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돌 즈음했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재강이의 모습입니다. 김재동 씨하고 좀 닮았어요. 자, 우리 재강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여보, 아무래도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정확하게 출산 예정일이던 날 새벽이었다. 애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산통을 느낀 아내는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금세 잠이 깬 남편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다. 세수라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젊은 아내는 일정한 간격으로 오는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다.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남편은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까스로 일어나 준비해두었던 가방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온 아내는 싱크대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었다. 아니 여보, 지금 뭐해요? 얼른 병원으로 가자는데.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돌아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동생 밥이나 해놓고 가려고. 지금 애가 나오는데 동생 밥 해놓겠다고 서 있는 재강이 아버님,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 시동생이랑 같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시동생이 몇 살? 재강이 오빠보다 2살을 했어요. 그럼 다 컸구만. 형수가 지금 애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재강이 아버님이 이렇게 좀 형제가 깊으셨나봐요. 자기 식구들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죠. 식구들에 대한 애착. 애가 나오는데 밥 해놓고 갈 정도로 동생을 아끼는 재강이 아버님. 예. 아내는 어이가 없었다. 아기가 나올 판인데 함께 사는 시동생 밥 해놓고 가겠다니. 아무리 형제간의 우애가 좋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남편도 그제야 멋쩍은지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1997년 6월 18일 새벽이었다. 이렇게 산통을 겪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니 이 땡깡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상경길에 오른 허흑과 아버님 성함이 이름이 흑자시래요. 역시 경남 함양의 고향인 양옥자는 같은 직장의 동료로 처음 만났다. 멀리 고향을 떠나온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져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마침내 그 결실로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안산시 선부동을 고향으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허재강이었다. 재강이는 4대에 걸친
4대에 걸친 장손이었고 경북 영주의 4대에 걸친 장손이었고 집안의 종손이었다. 재강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먼 길을 달려 올라왔다. 한창 농사철이 바빠서 올라오지 못한 할아버지도 장손의 탄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마디로 집안의 경사였다. 경상도 남자답게 별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아빠도 한참씩 아기를 들여다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3kg이 조금 안 되게 태어난 재강이는 어렸을 때 천식 기운이 있어서 부모님을 긴장시켰다. 조그만 입으로 기침을 하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했다. 28개월이 되었을 때는 기어이 한 달이나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을 정도로 어렸을 때 고생을 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무한한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 재강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장손이고 종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돌아가신 다음이었구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강이 그러고 나서 사실 우울증자가 됐어요. 할머니가 이게 이제 고대병원에서 약을 타서 드리는데 이 약이 들어가기 처음에 원래 병원을 좀 다니시긴 했는데 이 약이 안 들어갔을 때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우울증약을 좀 넣고 나서 좀 괜찮다더라고요. 지금 2년째 지금 우울증약을服用하고 있어요. 재강이 할머님은 지금 2년째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답니다. 재강이를 보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은 얼른 장가를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삼촌이 또 얼마나 이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지, 같이 살던 삼촌이 아니고 다른 막내 삼촌. 막내 삼촌이. 그러니까는 삼촌이 그러면 둘이나 있었던 거네요. 아유, 이게 삼촌들이 또 이 어린 조카 정말 재밌어요. 장난감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고. 재강이는 5살 때 유치원에 들어갔고 다시 정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렸을 때 고생하던 기관지와 천식도 나아서 꾸밈 없고 명랑한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재미있게 학교를 다녔다. 명절이나 휴가 때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영주로 갔다. 특히 설날에는 설 사흘 전에 증조부에 제사가 있어서 늘 엄마와 함께 일찍 내려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터미널에 나와서 손자를 기다리곤 했다. 재강이와 22개월 차이를 두고 태어난 딸 민영이도 함께였다. 재강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하고도 귀한 장손이었다. 어린 손자와 마주 앉아 대나무를 잘게 잘라서 연을 만들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솜씨가 좋게 만든 연을 재강이가 신나게 들판으로 날리러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였을까? 할아버지와 연을 날리던 재강이의 연이 그만 줄이 끊어지면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울상이 된 재강이를 보자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날아간 연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재강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달려갔을까. 아무리 오토바이라지만 바람을 타고 멀리 가버린 연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재강아, 할아버지가 연을 놓쳐버렸어. 그 대신 할아버지가 쥐불놀이 깡통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재강이 주머니에 넣어주셨다. 연을 잃어버린 손자가 실망할까봐 그토록 마음이 쓰인 것이었다. 가족들의 사랑이 막 뚝뚝 묻어나죠. 그죠? 연 잊어버렸다고 오토바이 타고 할아버지가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서 쥐불놀이통을 만들어 주었다. 철사로 줄을 매고 손잡이를 만들어 불을 넣어 돌리는 옛날 놀이를 재강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재강이를 아끼던 할아버지는 재강이가 6학년 때 세상을 뜨셨다.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재강이는 아람단 활동을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던 재강이는 아람단이 적성에 맞았는지 6학년 때는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리더십이 있었군요. 항상 친구들을 좋아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먼저 하던 아이였다. 아니, 그러니까 단원고에 애들이 좀 이상해. 일반 고등학생 같지 않고 애들이 좀 이상하게 착한 애들이 좀 모인 것 같아. 아유, 참. 아람단 야간 캠프에 갔을 때도 내내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 친구들에게 먹였다. 애들 너무 착하게 키우면 안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기 때부터 깔깔거리고 잘 웃더니 커서도 그런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잘 웃고 모나지 않은 성격이었다. 재강이는 어렸을 때부터 곤충이나 동물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좋아해서 키우기도 하고 키우다 죽으면 표본으로 만들어 방학숙제로 가져가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추석을 맞아 고향 마을인 영주에 갔을 때 산소에 함께 갔던 재강이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나타난 재강이가 웃으며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거 봐. 너무 이쁘지 않아? 무심코 바라본 재강이의 손바닥에는 세상에 작은 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비명을 지르자 오히려 재강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뱀을 좋아했던 것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재강이는 아주 일찍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인생 설계라는 걸 쓴 일이 있었다.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었다. 재강이는 파충류 전문학자가 되어 오지에 가서 연구를 하며 살고 싶다고 썼다. 파충류 전문학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동물에 대한 연구도 참 쉽지. 파충류를 원래 좋아했나요? 뱀 말고 다른 파충류도? 아니, 뱀을 뱀을 특별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때 내가 아프리카나 남미 정글 같은 데 가 있으면 아빠랑 아프리카나 남미 정글에서 뱀을 연구하고 있을 때니까 아빠랑 놀러 오라고. 내가 잘해줄게. 웃으며 말하는 재강이를 보며 엄마는 재강이를 가졌을 때 꾸었던 태몽을 생각했다. 하얀 물뱀이 뒤꿈치를 무는 꿈이야. 하얀 물뱀이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그냥 살아생전에 그렇게 뱀을 좋아했던. 예. 왜 하필 파충류야? 엄마는 징그럽기만 하던데. 그러면서도 일찍부터 자신의 꿈을 가지게 된 재강이가 기특했다. 뱀이라도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 요즘 애들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예. 중학생이 되어서도 재강이는 가끔 엄마 곁으로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애기였을 때부터 잠자기 전에 엄마는 재강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야, 다 컸는데 무슨 책을 읽어달라고 해? 네가 읽어야지. 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은데 잠도 솔솔 오고. 이게 단원고 애들의 문제야 이게. 애들이 너무 살가워. 첫째, 너무 희생정신 있고 너무 살갑다는 거야.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재강이는 동생 민영이를 생각하는, 거기다 심지어 또 동생도 잘 봐. 민영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특별했다. 동생과 싸운 적도 거의 22개월 차이 많이 싸울 텐데. 잘 안 싸워요. 잘 안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아기 때부터 재강이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네가 부모다. 그래서 밖에 놀러 나갈 때도 맨날 동생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유치원 다닐 때 보면 재강이가 불쌍하다고. 동생을 항상 챙겨갖고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밖에서 나가서 야 허민이 형 빨리 따라. 지금 민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고3이라서. 고3. 아, 우리 딸랑 똑같구나. 그래요. 동생과 싸운 적도 거의 없었다. 중학교 때 어느 학부모가 아이들 먹으라고 햄버거를 학교에 사다 준 적이 있었다. 재강이만 먹지 않고 햄버거를 집에 가져가려고 하자 그 학부모가 이유를 물었다. 재강이는 집에 있는 여동생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고 했다. 민영이가 가끔 신경질을 부려도 늘 져주는 속 넓은 오빠였다. 애들이 너무 착하면 안 돼. 응? 좀 이기적으로 키워야 돼. 못되게 키워야 돼. 응. 그런 성격대로 재강이는 사춘기가 되어서도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엄마가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아이고, 이거 참 제가 이 노안이라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고집을 부린 일 정도였다.
친구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집이 비었는데 그 집에서 친구들이 여럿 함께 놀다가 자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사춘기 남자애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안 된다고 했지만 재강이도 그때는 고집을 부렸다. 화가 난 엄마 아빠가 새벽이 다 되어 전화를 하자 재강이는 그 시간에 집으로 왔다. 당연히 저도 화가 잔뜩 났을 텐데도 다음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뭐니 얘! 진짜 어이없어. 덩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되었어도 재강이는 겁이 많고 순한 아이였다. 또 한 번 부모님을 조른 일은 역시 재강이가 좋아하는 파충류를 키우는 것이었다. 엄마, 집에서 뱀을 좀 키우면 안 될까? 나 정말 키우고 싶은데. 야,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집에서 뱀을 키우냐? 말도 안 돼. 엄마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도저히 그것만 허락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재강이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 드디어 이제 갈등 두둥.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다. 키우고 싶다, 안 된다 하는 신랑이를 얼마나 했을까. 결국 부모님과 재강이는 타협점을 찾아냈다. 바로 도마뱀을 키우기로 한 것이었다. 아주 이 가족이 진짜 이 회의가 잘 되는 집이야. 도마뱀을 키우기로 한 것이었다. 엄마 입장에서도 뱀이 아니고 도마뱀이라면 참을만 할 것 같았다. 허락이 떨어지자 재강이는 인터넷을 뒤져 외국에서 수입해들여온 희귀한 도마뱀을 찾았다. 동생 민영이까지 오빠 영향을 받았는지 도마뱀 키우는데 적극 찬성이었다. 인터넷을 뒤져서 부천까지 가서 사온 도마뱀은 10만 원이 넘었는데 다 크면 1m도 넘는 이건 좀 계획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다 크면 1m도 넘는다고 했다. 도마뱀을 사고 먹이를 사는 돈은 모두 재강이가 지 용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강이는 용돈을 아껴서 도마뱀의 먹이를 샀다. 1m로 크는 도마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애기니까 애기 도마뱀이라 많이 먹진 않았어요. 태아지 한 마리 정도 우리가 키울 때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먹이더라고요. 뭐를요? 태아지. 퇴화쥐. 태아 애기 뱃속에 쥐. 쥐태아를 한 마리 정도. 네, 그랬군요. 네. 예. 계속해봅시다. 도마뱀에 대한 재강이의 애정은 유달랐다. 냉동실 한 칸을 도마뱀을 위한 칸으로 하고 돼지고기를 잘게 썬 간식 등을 보관했다. 먹이를 주고 똥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는 일까지 재강이는 정말 도마뱀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돌보았다. 부모님이 하룻밤을 비우고 돌아온 어느 날은 도마뱀을 우리에서 꺼내 집안에 풀어놓기도 했다. 도마뱀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허물까지 벗어놓는 바람에 들키기는 했지만 역시 그 허물은 안 치웠군요. 남자예요.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허물을 보고. 아니 뭐 어땠어요? 그냥 처음에 집에 도마뱀이 왔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그 도마뱀 못 봤어요. 이게 통에서 키울 때. 그런데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냥 이제 보는 것까지는 할만하고. 근데 집안에 허물이 발견됐을 때. 그때요? 그냥 허물이네요. 그냥 이렇게 담담히. 크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완전한 허물이 아니고 이만큼. 조금 허물의 일부분이 발견돼서 예, 다행이었네요. 그 모양 그대로 발견됐으면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뒀어요. 예. 자, 저주간 허물까지 벗어놓는 바람에 들키기는 했지만 재강이는 늘 우리에만 갇혀있는 도마뱀이 안타까워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돌아다니는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정말 동물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죠? 먹이를 주다가 손가락을 물리기도 했지만 재강이의 도마뱀 사랑은 멈출 줄을 몰랐다. 결국 재강이는 애완동물학과가 있는 성남의 신부대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했다. 입학하기에 그다지 어려운 학교는 아니어서 재강이는 공부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2학년이 되자 스스로 이제 공부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재강이는 몸이 마른 편이었다. 키가 177cm였는데 몸무게는 60 모델이었는데, 그죠? 예, 66kg밖에 되지 않았다. 잘 안 먹었나 봐요. 양을 많이 못 먹죠.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데 많은 양을 못 먹어요. 남자애들 막 나중에 1인 1닭이라잖아요. 네. 1인 1닭이 못 돼요. 그랬구나. 어머, 나 이런 애들 보면 정말 재수없어. 어떻게 이렇게 키 크고 말랐냔 말이야. 나는 그냥 쳐다만 봐도 살찌던데. 중학교 때부터 비염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천식이나 비염, 이게 다 알러지 피부였던 거죠, 그죠? 예. 비염이 생겨서 가방에는 늘 화장실을 가지고 다녔다. 한참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면 코를 떼어버리고 싶다고 하죠. 환절기 때 막 코가 그래. 너무 심하니까. 맞아, 이게 천식 있는 애들 비염 진짜 심해요. 예. 그래도 늘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성격이 좀 애들이 모나기 쉬운데 전혀 안 그랬나 봐요. 얘 같은 게 좀 중학교 때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웃고 다니는 그 인상만 남아있다고. 좀 잘 웃는 성격이에요. 저를 닮아서. 엄마가 진짜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얘도 저를 닮아서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랬구나. 아들이 웃는 모습이 그냥 77에 66kg로 실실 웃으면서 여자들 얼마나 후렸겠어. 자, 그래도 늘 밝았고 식성도 좋은 편이었다. 아침은 꼭 챙겨 먹고 외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 장어구이를 좋아했다. 마른 장작이었구나. 내 식구가 장어를 먹으러 가면 절반 이상을 재강이가 해치울 정도였다. 살이 좀 붙었으면 좋을 텐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구나. 진짜 어이없어서. 재강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엄마, 내 휴대폰 언제 와? 수학여행 가기 전에는 오는 거지? 수학여행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재강이의 휴대폰이 물에 빠져 고장이 나고 말았다. 재강이가 마음에 드는 모델로 주문해 놓긴 했는데 혹시 수학여행 전에 오지 않을까 걱정인 모양이었다. 걱정 마. 오늘 밤이라도 가져다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수학여행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더니 좋은 모양이네? 재강이가 배시시 웃었다. 실은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강이가 먼저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은 안 가도 된다고 했던 것이다. 초등학교 때도 다녀왔고 바로 얼마 전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던 것이다. 그래도 친구들하고 가는 여행인데 빠지면 안 되지. 얼마나 재밌을 텐데. 엄마가 그렇게 권하자 재강이는 두말 없이 싱긋 웃고 신청을 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나흘 전에 새 휴대폰이 왔다. 재강이는 마음에 쏙 드는 눈치였다. 그날 재강이는 엄마에게 다가와 꼭 껴안아 주었다. 수학여행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서둘러 휴대폰을 사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좋아서 손에서 놓지 않았던 휴대폰은 재강이와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 엄마가 강이에게 그날 아주 예쁜 꿈을 꾸었지. 뱀 한 마리가 엄마에게 오는데 까맣게 탄 뱀이었어. 그 일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것이 아파하던 내가 아니었을까? 가슴이 미어진다. 엄마의 뱃속에 처음 내가 생겨났을 때는 하얀 물뱀으로 왔었는데 키우던 누마뱀이며 뱀을 좋아하던 파충류 소년이었던 너였는데 모든 게 생각나는구나. 갓난 너를 처음 안았던 순간 목욕을 시킬 때 그 보드랍던 살결 순하게 엄마에게 씩 웃어주던 내 모습이 이토록 생생한데 모든 게 꿈인 것만 같다. 네가 생기고 일을 그만둔 엄마는 오롯이 너희와 함께 16년을 보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얼마나 가슴 벅차게 기쁜 순간이 많았는지 모른다. 엄마 아들로 와준 네 덕분에 엄마는 비로소 어른이 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게 되었다. 강희와 민영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된 것 같았으니까. 그래, 엄마가 강희를 키웠고 또 강희는 엄마를 키웠던 거였어. 그게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음에도 이제는 알게 되었구나. 그날 수학여행 간다고 새 옷을 사서 새 가방에 넣고 떠나기 전 문득 네가 여행 갔다 오면 아웃도어 옷을 하나 사달라고 했었지. 좀처럼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던 너였는데 왜 그랬을까? 친구들과 새 옷을 사며 다른 친구들이 비싼 옷을 사서 부러웠을까? 진지게 말했으면 그 정도 못 사줄 것도 아니었는데 무심하게 그러자고 사촌 누나가 하는 아웃도어 가게에 가서 사자고 약속을 했는데
영영 이룰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구나. 학교에 갔다 오면 부엌에 있는 엄마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도 잘 들려주던 내 아들. 엄마보다 훔쩍 큰 네가 엄마를 내려다보며 들려주던 이야기는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다 놓은 거 남자애들 왜 하나같이 이러냐고. 아니 무슨 아들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또 살갑게 잘해. 평생 할 효도를 미리 다 한겨 얘네들이. 그죠? 그래도 되는데. 그니까 차라리 죽을 때까지 좀 속줄 새끼 세기지. 이것들이 꼭 엄마 마음에 그냥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그냥 아유 문화 역사 탐방 동아리 만드느라 선생님 찾아가서 조르던 이야기며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국수 얻어먹은 이야기까지 네가 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다 재미있었지. 아 다시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것만 같다. 보고 싶다 가마. 네게도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 아무 말도 못하겠다. 아빠도 잘 있고 민영이도 잘 있다고 전해야 우리 착한 아들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환하게 빛나던 보석이었던 네가 없는데 그 누가 잘 있을 수 있겠니. 미안하다 가마. 네가 없는 세상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거기는 어떠니 엄마 아빠도 가보지 못한 곳을 먼저 간 내 아들. 너를 그토록 아끼던 할아버지도 거기에 계셨겠지. 거기서도 아침밥은 거르지 않고 먹니? 네 동생 민영이 모습을 보고 있니? 기다리려. 언젠가 우리 식구 모두 다시 만날 테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재강아. 재강이는 4월 20일 잔인 듯한 모습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다. 안경과 신발이 없어졌을 뿐 가방과 새로 산 옷도 그대로 올라왔다. 재강이는 지금 안산 하늘공원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파충류를 좋아하고 집에서 키우던 도마뱀을 엄마 아빠 없을 때 온 집에 풀어놨던 아들, 77cm에 66kg를 가진 장어를 잘 먹었던 허재강군. 여동생을 그렇게 잘 봐서 동네 사람들이 재강이가 불쌍하다고 했을 만큼, 그리고 그 큰 키에 날씬한 몸으로 엄마에게 제잘제잘 얘기까지 잘했던 재강이 지금 4월 20일에 사건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초기에 발견됐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늘공원에 지금 무사히 잠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재강이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다 없는데 제일 궁금한 게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버님 얘기가 없는데. 아빠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왜요? 직장은? 이제 자영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접었어요. 접고 지금 집에 있어요.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고. 네. 그럼 심리적으로 바깥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자영업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접고 이제 다시 지금 일자리 찾고 있어요. 일자리 좀 찾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일을 하려니까 좀 선뜻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또 사람들한테 잘못 다가가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아버지는 지금 하시던 자영업도 그냥 접으시고, 그리고 지금 집에 계시는데 바깥으로 나오시기에는 아직 좀 용기가 필요한 상황.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막 세상 사람들이 못된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이제 2014년도에는 사실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제가 제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 말에 상처받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저희 가족들 외에는 잘 만나질 않아요. 작년에도 애아빠 친구한테서도 또 상처를 또 받았었거든요.
일반 지인들은 잘 만나는 걸 안 해요. 지인들 만나는 걸 일단 다 안 하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지인들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웃으면 웃는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옷을 입고 나가면 또 옷도 입고 사 입고 다닌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냥 항상 투쟁복에 다녀야 되고, 또 얼굴에 또 이제 뭐 좀 바르고 나가면 얼굴 좋아졌다고 하고, 이러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어떤 부모님은 이제, 사실 저희들은 2014년 4월 16일 이후로는 뭐 쇼핑 같은 건 안 해요. 엄마들 옛날에 입던 옷 그냥 입고 다니고, 뭐 새로운 옷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입던 건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우리들한테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한 부모님은 NC 옷을 사러 갔더니 아 이제 옷도 사러 다니네 이렇게 할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나면 밖에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 이제 동명에서 서면 가거든요. 우리 집이 선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부동에 제가 처음에 서명할 때는 안 나갔어요. 첫날은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지인들 만날까봐. 근데 이제 집에서 중앙동 쪽으로 나가려니까 좀 민영이 밥 주고 저녁 주고 나가려니까 좀 벅차서 이제 동명에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아는 사람들 얼굴 안 보려고 피켓 들고 이러고 있어요.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울면서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냥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이 단원과 약전 읽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우리들의 이런 잘못된 그 선입견들, 그래서 물론 저는 아무 사고도 아니지만 제 제부를 잃었고, 제부를 잃은 우리 동생이 옷도 예쁘게 사서 입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정권을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세월호 사건의 이 유가족들이 이렇게 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돼지발정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새로운 정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깨워낸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후로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도리어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수군들만큼 이분들은 중요한 분들이다. 아니, 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침몰하고 있었는데 그걸 되살려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촛불 시민인지를 보여주는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우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 다시 한번 중간에 박수 치겠습니다. 진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물론 저의 생계는 어려워졌지만 제가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커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나는 제가 내일 방송할 거예요. 영부인은 진상을 규명하라. 왜 거짓말했냐? 민원인한테 거짓말했어요. 라면 끓여준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족발을 먹인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팩트체크를 할 겁니다. 네, 저는 입장이 좀 곤란해졌지만 어쨌거나 그런 대통령, 그런 영부인을 볼 수 있게 해준 거, 이거 이분들이 이 슬픔을 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분들을 영웅으로 대접해야 되고 이분들이 날마다 더 웃고 정말 새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이제는 웃으면서 다니라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그렇게 다니셔야 된다고 우리 모두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더 이상 보고 울지 마라. 내가 아까 운 건 하품한 거야. 알지? 내가 하품한 거지 절대 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재강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해요. 예. 우리 재강이가 그 파충류를 좋아한 거 말고 여자친구는 없었나요? 여자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엄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살 때가 그 좋아하는 누나 있었어요. 누나를 성숙했네. 아니 얘가 좀 뽀시시한 여자애를 좋아해요. 아, 막 하얗고. 예, 예. 그래서 5살 때 그 동네 옆 아파트 사는 누나를 좋아했는데 몇 살짜리? 7살짜리 누나가 2살이나 연상을?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뭐 좀 저기 하면 누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안 해요. 어머 어떡해 많이 좋아했나 봐. 5살인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누나. 어머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사를 왔거든요. 세상 이사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 어떡해. 그리고 나서 그 누나 얘기는 금방 잊어버렸나요? 그쵸. 이제 애들은 좀 떨어지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혹시 재강이와 그 누나의 사이를 질투하셔서 이사한 건 아니시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니시고. 아, 5살 때 2살 연상의 누나를 사랑했던, 그리고 뭔가 사고를 칠 때 누나한테 이른다고 그러면 조심할 줄 알았던 영리한 아이였군요. 또 그 밖에 또 학교 생활하면서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여자친구 잠깐 만나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준다고 인형을 입덕하는 걸 샀었어요. 투자할 줄 알았네. 그래서 근데 그 인형을 안 줬어요. 왜요? 인형이 사고 나서 오고 나서 그 애랑 헤어졌어. 웬일이야? 아, 그래서 이제 인형을, 커다란 인형을 선물하려고 샀는데 그만 못 주고 헤어졌구나. 이야, 비운의 사나이였네. 첫사랑은 이사로 헤어지고, 둘째 사랑은 인형 샀다가 그냥 못 주고 헤어지고, 예. 그 여자친구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어요. 어머. 그랬는데 그만 어쩌다 헤어졌대요? 아,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다행이었다는 기억만 나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지금 현재로 알고 있는 거는 2살 연상의 누나와 그 다음에 6학년 때 잠깐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쭉 파충류만 사랑했나요? 그리고는 못 사겠어요. 못 사귄 거는 안 사귄 게 아니고. 파충류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여자애는 파충류 좋아하는 남자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결혼하기 힘들었을 텐데. 예.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기가 참 어려운데, 원래 걔는 쭉 자라면서 계속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쵸. 걔가 좀 약간 개성격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아빠는 말을 잘 안 해서 둘째가 닮았어요. 아, 그래서 둘째는 말을 잘 안 해요. 딸인데. 예. 근데 말을 잘 안 하는데 재강이 같은 경우는 얘기 잘해요. 그랬구나. 제가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있다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를 시켜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계속 초등학교 때는 그랬고,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둘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애가 바쁘니까. 민영이는 오빠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뒤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형제 자매가 그렇게 된 다음에 숨기고 말 안 한다고 막 그러던데. 2014년도 초창기에는 오빠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 저는 그 아이한테 맥주를 먹입니다. 요즘은 소맥도 먹입니다. 한 잔씩 그냥 걔랑 저랑 먹거든요.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즘 이제 오빠 얘기 같이 해요. 뭐 오빠 이런 건 얘기하면 이제 지도 같이 얘기하고. 잘하셨네. 전 재강이도 막걸리 먹였었어요. 저도 우리 딸한테 꼬시는데 얘가 지 아빠 닮았고 술 입에도 안 돼요. 아, 부럽다. 재강이랑 이제 막걸리 한 잔씩 같이 먹었거든요. 딸들은 미리 술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대학 가고 실수를 안 해. 그래서 그 주량도 알아봐야 돼. 어디까지. 소맥을 몇 잔까지 하던가. 아니 한 잔만 먹고 안 먹더라고요. 에, 텄다. 재강이는 막걸리 어느 정도까지 마셔봤어?
아니 많이 안 마시고 제가 집에 한 병 사와서 먹는데 그거 걔랑 나랑 뭘 먹어요? 그냥 종이컵에 한 잔 따라주고 내가 먹어야죠. 그런 건 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한 반주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도로. 예, 어쨌거나 아 진짜 자녀들을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죠? 잘 안 키웠어요. 잘 키웠죠. 이 정도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자기 꿈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딸이 엄마하고 소맥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 부럽고. 저는 재강이를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커서도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걔를 키웠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너무 후회스러워요. 뭐가 후회스럽냐면 걔한테 그 상황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떠나고 보니까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갖고 이것도 좀 더 해줄 걸, 저것도 좀 더 해줄 걸. 또 제가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한 번 했는데 제가 장어 비싸잖아요. 다음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후회스럽더라고. 이렇게 떠나고 나서는. 근데 안 사주길 잘했어요. 남자애들한테 장어 먹여봤자 애들 힘들어. 그 어린 남자애들한테 그런 거 먹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예. 아,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기억 많이 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날씨도 되게 좋았거든요. 운전하고 이렇게 딱 신호를 기다리는데 울컥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또 차 운전하면서 그냥 혼자 울었어요. 그럴 때는 감당이 안 되고 집에 비 오는 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저도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물이 안 좋아. 물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많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아요. 내려앉으면 그래서 제가 아빠가 저를 집에 못 있게 해요. 저 당시에 이 나온 걸 제가 아빠 너무 좋아해요. 제가 나가라고. 아침 때가 제가 안 나가잖아. 그러면 안 나가? 그 안 나가는 자체를 제가 아빠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으면 제가 아빠 자체로서 저를 보는 게 힘든가 봐요. 그냥 나가라고 맨날. 나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비 오는 날 여기 딱 좋은 창밖도 안 보이고 여기 쫙 모여 앉아가지고 확 수다 떨면서. 예. 그래요.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렇구나. 수다를 못 떠는구나. 딴 데 모여가지고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창밖에 안 보이는 데서 어머니들끼리 모여갖고 자식들 뒷담을 까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재강이가 사고를 한 번도 안 쳤을 것 같진 않고. 쳤잖아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딴 사람 읽었나? 무슨 사고를 쳤다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려고 했던 거. 자려고. 그게 최고의 사건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때 얼마나 밤에 저랑 둘이 시병이 했는데요. 집에 오라고. 나중에 아빠가 야, 빨리 와. 엄마 엄청 많이 났어. 그래갖고 왔잖아요. 결국 왔잖아요. 네, 그래갖고 왔잖아요. 애들이 너무 착한 게 문제야. 애들이 너무 착해서 저희 조카는 며칠씩 실종도 되고 했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내가 좀 사고를 친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뭐 애가 잘못한 게 없으니 야단친 기억도 별로 없으시겠네.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라고 하다가 제가 나중에 제가 좀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빨리 포기했어요. 잘하셨어요. 괜히 엄마들이 그 공부 안 되는 애들 붙들고 애들 괴롭히면서 미래를 망친다니까. 그래서 빨리 포기해가지고 안 그러면 걔랑 나랑 싸우면 끝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1학년 때 하다가 2학년 때에 대해서 얘가 자꾸 놓더라고. 그래서 너 알아서 해라. 나는 그래갖고 영수학원만 이제 얘가 다니고 영수만 가게끔 이렇게 두고. 왜냐면 남자애들은
영수만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지가 성적이 저기 할 때는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생각 했어야 고생했어요. 되는데 우리 딸은 영수 빼놓고 다 했잖아요. 그 영수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 아유, 어쨌거나 우리 재강이가 정말 잘 자라서 어쩌면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파충류 전문가가 됐을 수도 있고, 많은 이 애완동물 중에, 그러니까 반려동물 중에 이 파충류에서는 이 허재강 박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아이였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재강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많은 파충류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파충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충류가 얼마나 이 소중한 생물인지, 이 창조물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재강이는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하늘로 날아가 버린 연을 찾아 오토바이를 달리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 뭔가 하늘나라에서 재밌는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손주 재강이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또 할아버지랑 같이 지금도 연을 날리고 있지 않을지,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지 않아도 날아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을 날리고 있는 건 아닐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그 재강이를 하늘로 먼저 보냈지만, 사실 재강이가 살아서 이상한 여자랑 연애하고 파충류같이 생긴 며느리를 데려왔어 봐요. 얼마나 끔찍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위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 이게. 네. 어쨌거나 우리 재강이의 혹시 친구들 중에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재강이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은 그때 같이 자려고 했던 친구는 누구였어요? 그 아이는 다른 학교 다른 데 갔고, 그 아이는 절친이 아니고요. 그냥 집이 비네. 네. 그냥 우리 중에 하나. 아니 이제 제가 그냥 데리고 다니는 애는 아니고, 제가 있는 친구들이 절친들이 10명 있어요. 10명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우리 재강이만 별이 됐어요. 나머지 9명은 다 돌아왔어요? 이 단원고 애들이 아니고 단원고 친구 1명 있고, 나머지는 뭐 강서고 뭐 이런 다른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 아이들 10명이 톡방도 있더라고. 그 애들이 우리 집 앞에 이제 상가에서 작년에 봤을 때는 치맥을 먹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9명 중에, 아니 10명 중에 하필이면 내 아이 1명만 없으니까, 뭐 다른 엄마들은 절친들이 단원고 다 다니니까 같이 갔다는 뭐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다 살아있고 재강이만 없으니까 솔직히 많이 그 아이들 부럽고 그래요. 네. 동네 친구들인가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요. 항상 걔네들하고 많이 놀아, 일요일 같은 날은. 그랬구나. 네, 아침에 교회도 그냥 뭐 이 친구하고 가고, 또 오후에는 이 친구하고 놀고, 저녁 때는 이 친구랑 놀고. 굉장히 사교적이었구나. 7시까지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돼요. 7시 이후에 들어오면 난 밥상은 2분 안 차린다고. 그러니까 저녁 먹는 날은 7시까지 들어오고, 저녁 안 먹을 때는 이제 한 8시 그때 들어오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 그 친구들은 재강이가 떠난 건 다 알 거고. 그쵸. 어머니께 뭐 인사도 오고 그래요? 요즘은 아니고, 이제 민영이 처음에 이제 민영이 생일도 챙겨주고, 얘네들이 내 남자 아이들이라서 여자아이들하고 또 틀리더라고. 지금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어. 많이도 군대를 갔겠구나. 그 다 간 거예요? 아니면 뭐? 다 안 갔어요. 단원고 생존자 친구도 있잖아요. 걔는 아직 안 가고. 제가 3월까지 알았을 때는 4명 정도 갔어요. 4명 정도. 나머지 애들이 이제 곧 간다고 올해 다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식 군대 보낸 엄마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부러운 마음고생이겠어요. 부럽죠. 그렇죠.
우리 재강이도 군대 가서 내가 막 혹시 맞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의 걱정, 그런 것조차도 부러운.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일상이 힘들어지고 정말 화장하는 것도, 옷 하나 갈아입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되게 생생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날 세상이 멈춰버렸고 그날 이후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 영만이 어머님이나 재강이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가족 활동하시면서 바깥으로 자꾸 표현하시고 같이 어울리시는 게 심리적인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그죠? 되죠, 많이 되죠. 그죠?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네. 나와 있을 때가 더 예. 나아요. 여기 나와서 사실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웃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얘기할 때 뭐 옆에서 울어도 그냥 다른 일반인들 앞에 가서는 울면은 참 저기 하잖아요. 또 울고 있어 이럴 테지만 우리 엄마들끼리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냥 눈물 닦아주고 또 운한가 보다 그냥 마음 아파서 우는구나 하고 이제 옆에서 잔잔하게 지켜봐 주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장소에 와서 이렇게 엄마들 우리 움직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곳의 용처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또 보는 것도 치유에,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중심에 저희들이 섰지만 우리가 중심에 섰다고 해서 국민들이 함께 안 해주셨으면 우리의 맞아요. 힘으로는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시키는 거에